일단 뭐 오늘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만평부터 네. 보고 갈까요? 네. 6월 30일입니다. 상반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죠. 미국도 오늘 밤에 이제 상반기를 마무리할 예정인데요. 일단 빠르게 좀 미리 보는 상반기 이슈들은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좀 만평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상반기에 일단 비트코인 시장 자체는 좋지 않았습니다. 35% 하락을 했고요. 또 9만 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6만 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많이 줬었느냐 이 뉴스들 를 이제 랭킹을 매겨봤는데요. 이제 1위가 단연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슈였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최근에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을 흔들었던 스트리티지 이슈입니다. 계속해서 이 1위와 2위가 이 상반기 내내 비트코인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이슈들로 꼽을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사실 스트래티지가 이런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면 네, 클래리티 법안을 2위로 올릴 수 있었을 텐데 이 클래리티 법안은 5월에 마크업 상원 마크업 이후 좀 잠잠해진 소강 상태여서 3위로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지속될 이슈는 아마 2위와 3위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좀 이제 금리가 어떻게 갈지에 따라서 좀 더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제 금리 그리고 중간 선거 이런 것들을 좀 위주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 2위가 다 지금 어제 바로 얘기가 뉴스가 나왔던 것들이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네. 1위는 전쟁인데 전쟁 아직도 안 끝나는 분위기. 네. 끝낼까 말까 네,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기싸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뉴스는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과 악시오스에서는 이제 미국과 이란이 주말까지 이어진 상호 공격을 좀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중단하고, 오는 29일, 현지 시각 기준입니다. 29일, 주요 중재국인 카타르 도하에서 만나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좀 분쟁 해결을 시도하고, 좀 좋게 흘러가자 뭐 얘기한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이제 트루스 소셜 미디어에 뭐 이란이 회담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30도하에서 뭐 회담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했었습니다. 좀 시장이 안도하는 듯 했다가 이란 국영통신 매체에서 보도가 또 이어졌는데요. 이후에 이것 때문에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보도가 뭐냐? IRNA라는 미국의 국영 이제 매체입니다. 보시면 이란 측이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예고와 정반대에 있다. 그러니까 바가이 이란 외무부 이제 대변인이 그 월스트리트 저널과 악시오스 보도가 나간 이후에 향후 며칠간 미국과의 합의, 그러니까 후속 합의는 없다. 그러니까 협상 계획은 없다라고 이제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변인이 발표를 한 거고요. 바가이 대변인이 향후 며칠 이제 미국과 어떠한 수준의 협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백하게 이제 입장을 내놔가지고 이 부분들이 좀 시장에 약간 혼란을 줬지만 뭐 미국 증시는 잘 갔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 유가는 아무래도 이 미국과 이란 이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이 두 나라의 갈등에 좀 밀접하게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시 70달러 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호르무즈 통제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유 수급이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약간의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리스크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뭐 2%, 3%, 뭐 1% 보시면 이제 두바이유는 3%까지 올랐고요. 브렌트유는 이제 1% 많이 넘게 올라서 73달러인데 거의 74달러에 가까운 가격이죠. WTI도 이제 60달러를 선에서 이제 계속 가격이 이어졌다가 오늘 70달러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좋지 않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주시긴 했지만 사실 이게 어제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신기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이제 전쟁 이슈는 좀 제한적이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어제 했고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다음 장표로 준비해 주신 게 사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 반응인데 네. 유가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증시는 이제 AI 반도체 이제 너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상승 필라델피아 반도체 보면 하락을 모르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계속해서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4%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 이슈는 사실 미국 증시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고 말씀처럼 다우지수는 심지어 사상 최초로
선을 넘어서서 최고치를 기록하며 마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코스피랑 뭐 주요한 코스피 대장주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있죠. 상승으로 개장을 했고 약간 오전 중에 반락하긴 했지만 지금 다시 이제 상승권에 들어선 상황입니다. 증시는 유가와 달리 좋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증시에 굉장히 민감한 대통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증시가 흔들릴 것 같으면 그걸 좀 조절을 많이 해주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발표하기도 하고 네. 뭐 마감된 다음에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좀 증시가 좋다 보니까 계속 아까처럼 뒤집는 말을 한다던가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사실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었지만 다 아시겠지만 사실 그 월요일 새벽까지만 해도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쵸. 이번 주에 회담 없다. 뭐 그리고 막 서로 미사일 날리고 막 이런 맞아요. 상황에서 이란 쪽에서 회담을 요청해 왔다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그 모든 상황이 개선되고 그쵸. 네, 선물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 심지어 어제 나스닥 선물 거의 한 2.5% 가까이 올랐습니다. 시간에까지 합치면.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긴 한데, 요게 약간 뭐 저희도 아까 만평에서 봤지만 네. 일단 이 상반기에 전쟁이 중요한 이슈였던 거는 너무 분명한 사실인데 그 힘이 조금 빠져가는 약간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대비해서 지금 훨씬 다른 요소들이 더 이제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좀 어땠나요? 비트코인도 어제 비슷한 흐름이었습니까? 비트코인 이제 남다른 길을 갔는데요. 아, 네, 스트레티지에서 주요한 발표를 하나 내놨기 때문에 좀 비트코인은 어제는 사뭇 혼자서 이제 다른 흐름을 보여줬는데 한번 살펴보실까요? 일단 스트레티지 얘기는 뒤에 바로 이어서 설명해 드릴 예정인데요. 어떠한 내용을 밤 9시 넘어서 마이클 세일러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 글 내용이 올라오자마자 비트코인이 갑자기 일순 하락을 기록을 했다가요. 이거 1시간 본 기준입니다. 쭉 내려왔다가 다시 쭉 올라갔습니다. 네, 이 시장이 이 스트래티지의 어떠한 발표를 보고 처음에는 나쁘게 해석을 했다가 차츰 이걸 좀 긍정적인 신호로 봤다는 건데요. 뒤에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스트래티지가 12억 5천만 달러의 비트코인 매각권을 확보했다는 발표를 바로 한 건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한국 시간으로 전날 9시 12분쯤 본인의 소셜미디어 X에 이러한 내용을 올렸습니다. 바로 가격이 이때 떨어졌었는데 이거 내용만 보면 스트래티지가 마치 12억 5천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을 좀 뜯어보면 스트래티지가 현재 그 32개 비트코인을 매각한 이후 계속해서 스트래티지의 어떠한 행동이 나올 때마다 시장이 흔들리는 걸 보고 이걸 좀 타파하기 위한 새로운 동아줄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좀 확보할 만한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장표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는 오늘 아침에 미국장 마감하면서 주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스트래티지가 12.6% 상승을 해서 92달러 선을 회복을 했고요. 스트래티지의 우선주죠. STRC도 12% 상승했습니다. 오늘이 아마 이제 배당락일 건데 이제 월 배당을 반씩 나눠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6월 15일, 6월 30일 이렇게 진행할 예정인데 아직까지 100달러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할인율은 한 17%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 발표한 것 때문에 가격은 그래도 꽤 오른 상태입니다. 어떤 내용을 발표했냐면 스트래티지가 디지털 크레딧 캐피털 프레임워크라는 내용을 새롭게 발표를 한 건데요. 네. 간단합니다. STRC 가격이 계속 안 좋다 보니까 우리 좀 USD 준비금을 잘 확보하겠다. 그거 있으면 STRC 배당도 문제가 없고 혹시 이 배당금이 모자르면 비트코인을 이만큼 팔 수도 있지만 일단 그럴 걱정은 없어. 왜냐하면 한 26개월 정도의 준비금 그러니까 배당금을 충분히 줄 만한 재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여파는 없고 2년 동안은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7개월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 했는데 이제는 17개월로 늘어난 건가요? 네, 25억 달러 어치의 USD 준비금을 마련을 해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 25.9개월 가량의 좀 넉넉한 이제 현금 보유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저번에 봤을 때는 네. 준비금이 굉장히 적었고요. 예. 그 사이에 MSTR 보통주를 이제 팔았다. 그걸로 이제 재원을 충당했다라고 했는 내용이 있었어서 사실 어제 월요일에 발표가 나올 때 이걸로 비트코인을 또 샀다고 하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전일에 마이클 세일러가 그 이제 그 오렌지색 점 그런 네. 걸 또 찍기도 했고 자기 그렇죠. SNS에. 그래서 비트코인 샀다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좀 다른 얘기, 완전 다른 얘기. 그러게요. 이건 예상치 못했던 얘기인데.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공식 발표에 따르면 25억 달러, 2.5 빌리언이니까 25억 달러 정도 USD가 이미 있고 이 회사 내부에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팔아가지고 또 준비금을 추가한다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12.5억 달러. 그래서 도합해서 38억 달러 정도를 모으면 26개월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럼 뭐 어쨌든 2년 이상 버틸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들어와. 그렇죠. 그러면 너희는 100달러까지 오르면 그것도 벌고 네. 또 STRC니까 배당도 받고 얼마나 그렇죠. 좋니?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그런 하시는 메시지인 거군요. 거죠. 아, 그렇군요. 어쨌든 네. 그런 메시지였는데 뭐 예. 아까 이 STRC하고 사실 MSTR이 아까 12% 둘 다 올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에서는 좀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내용을 살펴보시면 스트레티지가 우선주 부채 이자 지급 능력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이 디지털 크레딧 캐피털 프레임워크라는 새로운 체계를 발표를 한 건데요. 비트코인은 장기 보유하되 배당과 이자 지급에 필요한 현금 유동성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인데 일단 프레임워크는 여기 보신 것처럼 5가지로 좀 구성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USD 준비금 정책이고 STRC 배당 정책을 좀 개편하겠다. 그리고 디지털 크레딧을 환매하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자사주 매입을 이제 보통주 환매로 진행을 하고 비트코인 수익화 프로그램을 돌리겠다는 얘기인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을 좀 더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하겠다라는 전략을 가져가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주주가치 제고도 이제 이어가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겁니다. 네, 이러한 의도로 발표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나오고 나서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네. 저기 5가지 지금 프레임워크를 얘기했잖아요. 저게 다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준비금에서 또 써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공지된 네. 내용을 보면 뭐 이건 얼마 정도 한도로 근데 이제 다 내용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쓸 수도 있다. 쓰겠다가 아니고. 애매한 네. 그런 발언을 하고 그래서 있군요.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38억 달러는 그냥 쌓아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STRC 정도를 굉장히 낮은 가격이 오면 조금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네. 이제 돈 남겨 먹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음. 어쨌든 큰 저기 의미는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약간의 포모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MSTR도 우리가 살 수 있고 네. STRC도 우리가 살 수 있어. 이 친구들이 사면 가격이 올라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들도 빨리 사. 뭐 약간 이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댓글에도 지금 그래도 살 사람이 있을까?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약간 갈팡질팡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샀기 때문에 STRC 가격이 12% 그렇죠. 올랐다라고 네. 볼 수 그렇군요. 있습니다. 일단은 사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장 시작할 때만 해도 이게 한 4% 언저리에서 약간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마감을 12%대에서 한 걸 보면 수요가 조금 붙은 것 같다라는 생각.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이거는. 그렇죠. 비트코인한테는 좀 좋은 뉴스입니까? 편집장님 어떻습니까? 비트코인한테는 좋은 뉴스라고 해석이 될 수 있죠. 네, 음. 일단 장기 도출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전략을 또 목표를 발표했기 때문에 네. 사실 시장에서는 스트레티지가 32개 비트코인을 매도한 이후에 아주 소량이지만 보유량이 0.04%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에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샀어도 내리고 팔아서도 내리고 이랬기 때문에 그리고 STRC 가격과 최근에 많이 연동돼서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다시 시장에 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12.5억 달러 어쨌든 판다라는 얘기를 또 하긴 했잖아요, 비트코인을. 팔 수도 있다. 네. 근데 32개를 팔아가지고 시장이 이 난리가 났는데 좀 12.5억 달러면 어제 가격으로 계산해 보면 2만 개가 조금 맞습니다. 넘습니다. 네.
이거는 괜찮습니까? 일단 이 2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이라고 계산을 해주셨는데 네. 스트레티지가 어제 발표해서 계속 강조한 건 25.9개월이라는 그 배당과 뭐 그 외 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는 현금 보유력을 계속해서 강조한 거기 때문에요. 2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잘 올라만 준다면 그러한 리스크들은 다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 일단 2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고 이 12.5억 달러는 그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건데 판다고 해도 한 번에 파는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는 조금 이제 영향력이 뭐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한 거군요, 시장에서 어제는. 네,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한 거 보면 시장은 네. 일단 긍정적으로 이 뉴스를 받아들인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스트래티지를 좀 믿어보겠다라는 투자자의 뭐 일종의 뭐 그런 믿음으로도 볼 수 SNS 있어요. 여론은 굉장히 안 좋던데. 이제 안 좋아도 약간 금쪽의 느낌인 거죠. 네, 뭔가 주가는 다시 올라서 네, 세일러라는 이제 부모가 있지만 네. 네, 아이의 잘못은 아니다.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어제 나온 이제 프레임워크라든지 발표를 쭉 보셨는데 종합적으로 좀 한 말씀 조언을 해주신다면 스트래티지가 이대로 약간 회복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게 개인 의견으로? 개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변호사님. 보자면 네. 일단 반월 배당으로도 바꿨고 네. 오늘이 이제 또 배당락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녁에.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당일을 좀 노리고 나온 발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좀 일단 상승세를 다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좀 추세적으로 가려면 좀 더 이 스트래티지의 행보를 한두 달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100달러를 한 듭니다. 번에 회복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고. 네, 17달러를 지금 다시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죠. 네, 다시 오늘 10%대의 상승을 기록하지 않으면 100달러를 맞추기가 어려워서 네. 이 STRC 가격이 계속 받쳐줘야지 사실 비트코인 매입이 쭉 지속적으로 가능한 게 기본 구조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네. 걱정했던 스트래티지에서는 좀 호재가 나왔고 그렇습니다. 어제 또 유럽에서 약간 독특한 뉴스 있었습니다. 시장에 좀 영향이 있었나요? 이 미카 관련한 뉴스였는데. 뭐 큰 영향은 없었습니다. 네. 네. 워낙 스트래티지 뉴스가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큰 영향은 안 줬던 것 같고요. 대신 뭐 이제 미카 법이 사실상 그동안은 유예 상태였죠. 네, 상태였고 이제 유럽 시간 기준으로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럽 연합 지역 내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던 기업들은 거의 미등록 업체들이 80%나 된다는 유럽 연합 OKX CEO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는 순간 80%의 기업들이 퇴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좀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좀 빠르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관련된 유럽 연합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 그 디지털 자산 기업들은 좀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와, 이게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이랑 유럽이랑 네. 이제 완전히 이제 다른 길을 가는 거죠. 미국은 그러네요. 그래도 좀 품는 품는 느낌으로. 느낌인데 예, 이유는 품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지금 다시 내치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예. 그래도 처음에는 이제 EU가 이렇게 미카도 나오고 하면서 좀 제대로 된 그래도 규제 프레임워크를 가져가는 거라서 네. 좀 디지털 자산 업체들이 뭐 많이 들어가고 했었잖아요. 이제 미국은 아예 규제가 처음엔 그렇죠. 없다 없으니까. 보니까 네. 이제 그쪽으로 많이 몰렸었는데 이제 다시 또 미국으로 올 확률도 있겠네요. 그럼요. 음,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유럽에는 자체적인 그 권역권 안에 네. 그러니까 결제 이 인프라가 굉장히 약합니다. 또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 페이팔 뭐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뭐 한국 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그래 유럽은 생각이 안 나네요. 유럽은 그게 또 이제 나뉘어 좀, 있으니까 네, 또. 희미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악수입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나중에는 네. 이게 이제 해외 서비스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되게 높아질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네. 어쨌든 미카는 이렇게 됐고 요 이제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희가 좀 추적 관찰해 보도록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예측 시장 관련해서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전날 번스타인 리서치에서 폴리마켓
이제 칼시로 대표되는 예측 시장 플랫폼들이 예측 마켓 플랫폼들이 사업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바뀔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측 시장 업계가 이제는 운영 통합의 단계에 들어설 수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핵심은 주요 플랫폼들이 단순히 이제 지금까지는 뭐 예측 베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거래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로 운영이 되어 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이게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A부터 뭐 Z까지 전체 스택을 다 통합해서 서비스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측 시장의 경쟁 구도가 유통, 중개, 거래소, 청산까지 한 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대표 사례가 일단 세 가지인데, 일단 로빈후드가 서스케 하나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루세라를 통해서 월드컵 계약을 좀 처리하고 있는데, 이거와 더불어서 또 이제 드래프트 킹스라는 또 사례도 같이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체 거래소 DKX를 출시를 하면서 CME와 크립토닷컴 인프라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사례가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코인베이스가 있죠. 코인베이스가 더 클리어링 컴퍼니라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하고 이벤트 계약 출시를 통해서 예측 시장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는 건데, 단순히 뭐 예측 시장 서비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예측 시장 서비스까지 통합을 해서 하고 있다라는 걸 좀 트렌드 보고서로 냈습니다. 이거는 약간 우리가 보통 예측 시장 하면은 뭐 네. 월드컵에서 한국이 이기니 일본이 이기니 그렇죠. 뭐 여기에 몇 대면. 베팅하는 그런 것들을 상상하기 쉬운데,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거냐, 이재명 대통령이 될 거냐, 뭐 맞아요. 이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소랑 이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암호화폐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상품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어떤 부분일까요? 똑같이 베팅과 관련된 그 뭐 스포츠라던가 다양한 현상에 대한 베팅 이 네.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이 사업 예측 마켓 그 사업 자체를 거래소가 가져와서 통합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들이 이런 예측 마켓 인프라를 좀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요. 외부 파트너를 통해서 이제 지급하던 수수료를 좀 줄이는 효과도 있고, 그 수익 자체를 이 거래소에 내부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예측 마켓 서비스를 가져오고 있다, 뭐 통합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M&A를 통해서 뭐 유통망, 라이센스, 거래소, 청산 기능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빠르게 채우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근데 대신 변수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측 마켓 서비스를 두고 계속해서 규제 리스크가 좀 상존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크립토 플랫폼이나 중개사, 스포츠북 그리고 이런 거래소들이 결합하게 되면 독점 금지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또 스포츠 이벤트 계약을 통해서 금융파생 상품으로 분류가 되면 또 금융파생 상품으로 볼지 아니면 도박 상품으로 보게 될지도 아직 좀 정해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빈후드나 드래프트킹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기업들이 이런 예측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런 규제 리스크가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네. 로빈훗이나 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칼씨를 떼다가 그냥 이식해서 쓰는 식으로 많이 썼었는데, 그걸 네. 좀 자체화한다라는 그런 내용인 네,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요. 오늘 6월 말일인데 이제 뭐 저희가 뭐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도 이제 시작한 지 한 4개월 됐고, 그렇죠. 상반기 결산을 한번 해보면 비트코인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35%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요즘에 연말 그 전망들이 많이 나오는데 10만 달러에 대부분 좀 맞춰져 있거든요. 네, 기간 리서치는 10만 달러 정도 선에 맞춰져 있고, 네. 근데 이제 올해 있었던 일들을 좀 톱파보면 네, 비트코인은 사실 이제 좀 불안 요소가 있잖아요. 이게 스트래티지가 대표적인데, 물론 이제 어제 발표로 인해서 조금 우려가 거쳐지긴 했습니다만, 스트래티지가 좀 이제 앞으로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불안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상반기 동안의 흐름을 보면 하반기에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 네, 지금 준비해 주셨죠? 네. 준비한 건 이제 상반기 디지털 자산 시장 결산이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상원 본회의를 얼마나 빠르게 통과하냐,
이게 네. 좀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 선거가 아무래도 네,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공화당이 다수석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지 네. 아니면 역사적으로 여당인 공화당이 다시 좀 약세당이 될 수 있을지. 보통 이제 역사적으로는 대통령을 배출한 다수당이 소수당으로 중간선거 이후에 좀 적어지는 현상들이 반복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선거 이전에 클래리티 법안이 완벽하게 끝내지지 않으면 디지털 자산 시장을 하반기에 가져올 수 있는 호재를 좀 하나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네. 보시면 상반기 이제 시가총액 1위에서 20위 중에 상승 코인 단 3개 네.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이 다음 장인 것 같습니다. 네. TRX 이제 이게 트론이고요. 네. 하이프가 하이퍼리퀴드. 레오는 저는 잘 모르는 코인인데. 레오는 그 뭔가요? 이게 무려 시총 11위에 있는 코인인데요. 비트파이넥스의 모회사인 IP넥스에서 발행한 유틸리티 토큰입니다. 그냥 거래소 토큰이라고 보시면 거래소 쉽습니다. 토큰. BNB나 하이프처럼. 네. 네. 그럼 만약에 이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상승 코인이 단 3개밖에 없는데 얘들도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일단 하이프는 사실 클래리티 법안과 별개로 네. 그 토큰화 주식 토큰화라던가 뭐 상품 토큰화 등으로 계속 상반기에 좋은 흐름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좀 독보적인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에는 원유 그 토큰화 상품으로 온체인 토큰화 상품으로 가격이 계속 올랐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사실 주식으로 메타가 옮겨가면서 그 뭐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토큰화 상품들이 온체인에서 하이프 통해서 거래가 되면서 그때도 계속 상반기 후반기는 이렇게 가격이 올랐었죠. 그래서 네. 129%면 독보적으로 많이 올랐고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라리티 법안과도 그렇게 상관이 있지는 않다. 물론 나오면 좋은 거겠지만 좋겠죠. 다 올라가면 네. 같이 올라가겠죠 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네. 저는 이게 좀 이걸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하락률 하락률에 상위 대해서. 5개. 그래서 이게 1위부터 20위까지니까 시총 자체는 굉장히 큰 코인들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제일 많이 하락한 게 에이다, 두 번째가 도지코인, 세 번째가 이더리움, 네 번째가 리플, 다섯 번째가 솔라나인데 네. 네. 그러면 요 5가지 중에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가 만약에 안 돼요. 그러면 영향을 안 받는 코인이 있습니까?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은 5개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다면 이번 이제 상반기 낙폭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네.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때 사실 제일 대표적으로 타격을 받을 게 비트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되면 어차피 같이 알트코인은 하락을 할 떨어지게 수밖에 되고. 없기 때문에 네. 개별 호재라던가 뭐 내러티브를 생성하지 못한 알트코인들은 결국엔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ADA 코인은 어떤 코인인가요? 요거는 네. 이제 약간 얘도 이제 업력이 되게 길어서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다음에 나왔던 이더리움 킬러를 노렸던 여러 가지 코인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에이다 코인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업데이트를 꾸준히 하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저걸 왜 이 시점에 업데이트를 하지? 뭐 이런 업데이트가 예. 제 기준에서는 되게 많았고 네. 근데 이제 오래된 코인이기 때문에 또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자들이 또 많긴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도치코인 2위에 있는 도치코인 밈코인 빼고는 다 약간의 인프라를 좀 구축하려고 하는 코인들 아닌가요? 멀쩡한 네, 코인들. 네, 맞습니다. 멀쩡한 코인들이잖아요. 네. 사실 가격과 비슷하게 상관없이 내렸습니다. 생태계는 계속 커지고 있는 그렇죠. 코인들인데. 네. 오, 근데 이제 멀쩡한 코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다 이제 50% 혹은 그 이상 하락을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그렇군요. 센티멘트가 좋지 않다라는 네. 부분을 편집자님 설명해 주고 맞습니다.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라는 1, 2위 대장 코인들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들이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에 번졌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체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레이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하이프처럼 그러니까 하이퍼리퀴드의 하이프처럼 이러한 좀 아주 커다란 독특한- 흐름을 반전시킬 수 있는 호재가 없다면 동반 하락을 할 수 아주 없는. 명확한 쓸모가 없다면.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편집자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